후춘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끝에서부터 봅니다. 왜 밀려났는지, 왜 사라졌는지, 왜 후계자가 되지 못했는지.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는 끝에서 시작하면 거의 항상 본질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가야 합니다. 후춘화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가 어떤 인간형을 필요로 했고 어떤 인간형을 버리게 되었는지를 처음부터 따라가야 합니다. 먼저 숫자 하나를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4천만 명. 대약진운동 시기에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외국의 침략도 아닙니다. 자연재해 하나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책, 국가의 선택, 권력자의 판단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4천만 명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습니다. 후춘화는 바로 그 대약진운동을 농촌에서 겪은 세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중국 정치에서 출신은 계급이 아니라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대약진운동은 중국 사회의 하나의 질문을 강제로 남겼습니다. 국가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누가 먼저 죽는가? 답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도시는 비교적 버텼고 간부는 살아남았고 군은 보호받았습니다. 농촌만 무너졌습니다. 말할 힘이 없던 사람들, 정치와 가장 멀리 있던 사람들이 먼저 사라졌습니다. 후춘화의 부모 세대는 이걸 교과서로 배운 게 아닙니다. 마을에서 이웃의 죽음으로 굶주림으로 몸에 새긴 세대입니다. 이 경험은 정치적 성향을 아주 강하게 규정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체제를 전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제가 무너질 때 누가 가장 먼저 죽는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혼란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질서를 본능적으로 중시합니다. 후춘화의 조용한 말투, 충돌을 피하는 태도, 위험을 관리하려는 정치 스타일은 개인의 성격이 아닙니다. 4천만 명이 죽은 국가 실패의 기억 위에서 형성된 생존 본능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후춘화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리고 1979년 북경대에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는 절대 빨리 넘어가면 안 됩니다. 1979년의 북경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가오카오는 1977년에 부활합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대학은 사실상 정치투쟁의 공간이었고 정상적인 선발 시스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1977년 가오카오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언한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이제 혁명 혈통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뽑은 능력으로 엘리트를 만든다. 그래서 1977년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 북경대에 들어간 사람들은 중국 정치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들은 새 체제의 첫 엘리트입니다. 후춘화는 그 중에서도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16에 북경대에 입학합니다. 이 시기를 떠올려 보면 북경대에는 20대 후반, 30대 초반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문화대혁명 때문에 공부를 못하다가 늦게 시험을 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16세로 입학했다는 건 단순히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적, 잠재력, 국가적 기대까지 모두에서 눈에 띄었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초기부터 이 인물은 시스템 안에서 키워도 된다. 고 판단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전공도 중요합니다. 후춘화는 북경대 중문과입니다. 그 시기 중국에서 중문과는 단순한 문과가 아닙니다. 중국 정치는 법보다 언어로 움직입니다. 슬로건, 결의문, 보고서, 연설문, 정책은 문장으로 정당화되고 권력은 언어로 포장됩니다. 중문과는 이 정치 언어를 가장 정교하게 다루는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후춘화는 아주 어린 나이에 국가의 공식 언어와 정치적 표현의 문법을 몸에 익힌 겁니다. 다음 단계는 공청단입니다. 공청단은 청년 조직이 아닙니다. 중국 정치에서 공청단은 관리형 엘리트를 시험하는 중간 관문입니다. 여기서는 사상보다 조직 적응력, 지시 수행 능력, 위험 관리 능력을 봅니다. 후춘화는 여기서도 튀지 않습니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안전 구간에 있습니다. 중국 정치에서 이건 가장 높은 평가입니다. 이제 중앙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티베트, 네이멍구. 이 지역들은 성과를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폭발을 막는 자리입니다. 특히 티베트는 중국 정치에서 가장 민감한 시험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을 바꾸느냐가 아니라 사태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했느냐입니다. 후춘화는 문제를 한 번에 없애려 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관리하고 속도를 늦추고 중앙이 직접 개입할 상황까지 번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후춘화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원했던 인간형이 됩니다. 그래서 격대 지정의 상징이 됩니다. 안정, 예측 가능성, 권력의 평화적 이양.
후춘화는 이 모든 개념을 한 몸에 담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대가 바뀝니다. 시진핑 체제는 안정보다 집중을 선택합니다. 관리보다 지배를 선택합니다. 이 변화 속에서 후춘화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다만 더 이상 필요한 인간형이 아니게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후춘화는 차기주자 구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입니다. 이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치에서 배제는 항상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숙청된 인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밀려난 인물, 비판받지 않은 인물은 상황이 바뀌면 다시 호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석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후춘화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가 권력을 잡아서가 아니라 중국 정치가 다시 한번 조정과 관리의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상징으로 후춘화 같은 인물이 다시 등장하는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그건 한 개인의 부활이라기보다 중국 정치가 극단으로만 치닫지 않고 숨을 고를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춘화의 미래는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심에서 비켜나 있지만 중국 정치에서는 그게 영원한 퇴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열려있는 이야기입니다.